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했던 네 사람, 데이비드 차움을 포함해서 아담 백이라거나 닉 제버나 할피니,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이 사람들이 공교롭게도 모두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기득 세력들, 즉 월스트리트의 통화금융 시스템도 유대 세력인데 그 유대 세력에 도전한 암호화폐 개발 세력들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즉 현재의 통화금융 세력은 자정적인 능력으로 인플레이션을 막아낼 수 있는 이러한 개선 방향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는 암호화폐를 통해서 이러한 인플레이션에 대응하자라는 움직임이 이들 암호학자들에 의해서 결집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암호화폐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기술적으로 들어가 보면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탈중앙화입니다. 이케시가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이케시는 사실은 은행을 통한 암호화폐였었어요. 그런데 은행을 통하다 보니까 은행이 폐쇄되거나 동결되면은 암호화폐까지 같이 쓸 수가 없게 된다는 걸 깨닫고 그들이 나중에는 은행을 통하지 않는, 즉 중앙화 화폐가 아닌 중개기관이 없이도 쓸 수 있는 탈중앙화 암호화폐를 만든 게 바로 오늘날의 비트코인입니다. 그리고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게 추적이 불가능하기 위해서 여기 암호화 기술을 활용한 게 또 하나의 핵심 특징이고, 그 다음에 이런 거를 블록체인에 의해서 만들다 보니까 블록체인이라는 건 누가 언제 무슨 정보 혹은 돈을 어떻게 붙였는지 모든 게 기록되는 투명성과, 그 다음에 이러한 시차별로 써내려간 정보를 나중에 뒤에서 해킹하거나 이거를 조작할 수 없는 이런 보안성이 겸비가 된 게 오늘날의 이제 암호화폐입니다. 한마디로 빅브라더가 추적할 수 없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어떤 익명성이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탈중앙화란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이 그림대로 중앙화라는 건 가운데 중앙집권적인 정부나 중앙기관이 있습니다. 근데 분산화라는 건 뭐냐 하면 이게 지방자치제로 이렇게 변화를 한다거나 왕권이 귀족들한테 권력이 이양된다거나 하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가는 게 분산화입니다. 그런데 탈중앙화는 중간에 분산화로 가면서 이런 여러 작은 중앙기관들이 있는 게 아니라 아예 개인과 개인, 컴퓨터와 컴퓨터, 노드와 노드들 간에 직접 연결되는 피어-투-피어 시스템으로 가는 P2P 시스템이 바로 탈중앙화 시스템입니다. 즉 오늘날의 암호화폐, 특히 비트코인은 지금 그림에서 보이는 이런 탈중앙화 시스템입니다. 현대의 모든 사회적인 흐름이 중앙화에서부터 탈중앙화로 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봤을 적에도 과거의 중앙집권적인 왕정시대에서 그 다음에는 귀족들한테 권력이 이양하는 시대로 갔고 마지막에는 시민혁명을 거쳐서 개인의 자유가 존중되고 보장되는 탈중앙화 사대, 즉 현대의 시민 중심의 사회로 진행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은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공중파 방송이 모든 정보를 독점하면서 이렇게 국민들한테 방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공중파 방송보다는 개인들이 하고 있는 유튜브 방송 같은 것들이 훨씬 영향력이 더 세지면서 이제는 개인이 정보의 소비처이자 정보의 생산자를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현대 사회의 조류가 이런 탈중앙화로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를 다시 좀 들여다보면 암호화폐의 종류에는 크게 코인과 토큰이 있습니다. 이 차이는 뭐냐면 코인은 자체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거는 코인이라 부르고 그 코인 위에서 생성된 암호화폐는 우리가 토큰이라고 부릅니다. 즉 토큰은 자체 네트워크를 갖고 있지 않은 암호화폐를 우리가 토큰이라고 부르는 거고 자체 네트워크인 고유의 생태계를 갖고 있는 거는 우리가 코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런 암호화폐에 쓰이는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건 이게 블록 단위로 정보를 모아서 체인으로 연결된 것처럼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블록체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러한 기술을 통해서 유통되는 것들을 우리가 온체인이라고 부르는데 온라인에서는 정보의 교환뿐만 이루어졌지만 온체인에서는 정보의 교환뿐만 아니라 가치의 교환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금융은 대부분 온라인에서 거래가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금융은 모든 금융자산이 토큰화되면서 이제는 이게 온체인 위에서 거래가 될 겁니다. 즉 현재 모든 온라인은 온체인화 한다라는 게 또 하나 현대의 큰 흐름의 사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현재는 주식시장도 낮에만 한 8시간 정도 열려요. 그런데 이게 온체인으로 가면 24시간 거래가 가능해지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조각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비싼 주식은 주식 하나에 몇백만 원씩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투자하기가 힘들었는데 이게 온체인으로 가면 조각 투자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몇만 원, 몇천 원에도 우리가 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도 늘어나고 거래 편의성도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식이건 채권이건 부동산이건 토큰이건 모든 게 온체인화 위에서 거래되는 그러한 시기가 생각보다는 빨리 오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세계의 결제은행 BIS, 세계결제은행이 비트코인이나 리플 같은 이런 암호화폐를 보니까 그 기술이 워낙 탁월하다 보니까 세계 중앙은행한테 중앙은행들도 디지털 화폐를 만드십시오라고 권유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지금 세계 중앙은행의 93%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개발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은행도 올해서부터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개발하고 이것을 파일럿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사회에서 이게 제대로 쓰일 수 있는지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앞으로 몇 년 이내에 정말 많은 세계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들이 본격적으로 쓰게 될 겁니다. 이 분야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은 벌써 한 5년 전에 암호화폐 개발을 끝내고 한 5년 동안 계속해서 암호화폐 테스트를 해서 이제는 완전히 상용화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영국에 의하면 2028년에는 정말 많은 나라들이 본격적으로 CBDC를 활용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앞으로 이렇게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쓰이게 되면 이거는 자연스럽게 화폐 개혁을 의미합니다. 즉 세상에서 이제 지폐는 없어지고 다 디지털 화폐를 쓰게 될 텐데 지폐가 없어지는 과정에서 지하에 묻혀 있는 그런 지하 경제에 쓰이는 이런 검은 돈들이 있습니다. IMF가 추정하기에 실물 경제의 한 20% 정도가 지하 경제라고 추정하고 있는데 이런 지하 경제에 숨어 있는 고액권들이 디지털 화폐 시대가 되면서 많은 부분이 양성화돼야 될 겁니다. 즉 디지털 화폐를 쓰기 위해서는 지폐를 갖다 주고 디지털 화폐를 교환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돈들이 양성화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성화되지 못하는 검은 돈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 돈들은 암호화폐 쪽으로 흘러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화폐 개혁을 하면서 아마 화폐 단위를 조정하는 리디노미네이션이 같이 병행하게 될 겁니다. 즉 지금의 1,000원이 1원으로 변하면서 다른 나라보다는 화폐 개혁이 좀 더 빨리 진행될 것 같습니다. 결국 현대사의 도도한 3대 흐름을 보면 모든 아날로그의 디지털화, 이거는 우리가 정보화 사회를 겪으면서 이미 인지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중앙화의 탈중앙화, 모든 온라인의 온체인화, 이런 식으로 세계의 정치사회적인 흐름이 변하는데 이 과정에서 화폐도 예외가 아니고 중앙화의 탈중앙화, 온라인의 온체인화를 겪게 되면서 화폐도 이 길을 걸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의 무역 시스템도 굉장히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그림이 중국을 최대 교역 대상국으로 삼는 나라들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미국을 최대 교역국으로 삼는 나라들은 지금 청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중국의 무역 네트워크가 훨씬 강하게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독일을 최대 무역국으로 하는 나라들이 이러한 오렌지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의 무역 네트워크가 중국 중심으로 빠르게 개편되고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중국의 대외 결제 비중이 달러 비중보다는 이제는 위안화 비중이 훨씬 더 커졌습니다.
2023년을 기점으로 위안화의 거래 비중이 달러보다는 훨씬 커진 모습을 지금 그래프를 보고 아실 수 있습니다. 즉 미국이 주도하는 스위프트 시스템을 쓰지 않고 중국과 거래를 할 적에는 중국의 CIPS라는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브릭스 같은 나라들은 회원국들끼리 달러를 쓰지 말고 회원국 간의 통화로 무역을 하자라는 협의를 이루어가지고 브릭스 회원국들은 지금 위안화 중심의 교역을 하고 있는데 위안화의 유동성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냐면 새로운 무역 통화를 만들자. 금을 40% 담보로 하는 브릭스 유닛이라는 무역 통화를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또 하나는 암호화폐를 사용한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무역 거래를 서로 사용하자는 합의를 지난해 10월 말에 러시아 카잔에서 열렸던 16차 정상회의에서 서로 합의들을 봤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현재는 달러 중심의 기축통화가 이렇게 분권화되고 있고 특히 브릭스를 중심으로 한 서구의 통화금융 시스템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세계의 통화시장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지난해 1월 달에 우리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난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즉 이거는 굉장히 역사적인 사실에 준하는 사건이었는데 한마디로 전통금융과 암호화폐 간의 융합이 시작된 겁니다. 즉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암호화폐라는 이러한 신생 위험자산이 ETF라는 안전한 방식으로 노출된 것이 금융기술혁명의 첫 번째 단계에 도달한 것이라고 블랙록의 대표 레리 핑크가 선언을 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앞으로는 모든 금융자산의 토큰화가 이루어질 텐데 이것이 바로 금융기술혁명의 두 번째 단계가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함으로써 앞으로는 전통금융이 토큰화되면서 온체인 위에서 거래하게 되는 이러한 시대가 생각보다는 빨리 우리 앞에 이제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놀라운 변화는 그간 암호화폐의 최대의 적은 미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제는 친암호화폐로 정책을 전환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들어서면서 미국이 획기적으로 친암호화폐 국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 행정부뿐만 아니라 미국 의회도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원과 하원의 구성원이 친암호화폐 성향의 의원들이 더 많은 의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회에서 암호화폐를 규제하려는 이러한 법안보다는 암호화폐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의 발의와 상정이 크게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가 왜 어떻게 가능해졌을까요? 한마디로 암호화폐에 투자하신 분들이 많이 늘어나서 가능해진 겁니다. 지금 이 그래프가 2024년 4월 달에 미국 국민들의 암호화폐 투자의 비중을 보여주는 그래프인데 미국 국민의 22%가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수치는 유권자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수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선이건 총선이건 이제는 선거에 나오는 사람들이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라도 암호화폐 지원적인 정책을 들고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미국의 행정부의 대통령이 바뀐다거나 총선이 일어나도 이러한 현재의 어떤 친암호화폐적인 정책의 행정부나 의회가 바뀌지 않을 겁니다. 즉, 이 세상을 바꾼 거는 정치가들이 아니라 바로 투자자 여러분들의 힘입니다.